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를 볼 때 경기는 가만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때 거시경제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 경제활동이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거예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 않는 흐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도를 보더라도 파도의 너울을 보더라도 넘실넘실하잖아요. 경기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경기가 쭉 플랫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부침이 있죠. 자, 이때 경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점. 가장 경기가 좋을 때를 정점. 가장 경기가 바닥칠 때를 저점이라고 하는 거고, 정점과 저점을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정점과 저점의 폭을, 요 폭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걸 순환 진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폭. 또는 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부터 재면 정점 지났다가 저점 한숨 딱 이렇게 왔다. 원 상태로 왔다 그러면 이걸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순환 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저점에서 정점으로 이렇게 쭉 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이죠. 이것을 우리는 확장 국면 또는 상승 국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국면을 수축 국면 또는 하강 국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거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쓴다.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쓴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본다 그러면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갈 때 과거에 경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저점을 딱 찍고 좋아지면 이걸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회복 국면 또는 회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점을 향해서 계속 과열된 상태면 부밍이라고 해서 호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고 이렇게 뒷걸음질하면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퇴. 여기 뭐 자세히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치는 시장을 불황시장, 불황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도 있다. 경기를 두 종류로 나눠서 확장국면, 수축국면 이렇게도 나누는 거를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분법 말고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 쉽다 그러면 사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분법은 유명한 회복시장, 호황시장, 후퇴시장, 불황시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국면이라고 해도 돼요. 스테이지. 즉 회복국면, 호황국면, 후퇴국면, 불황국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나눴던 사람이 유명한 미첼이라는 경제학자예요. 미첼 또는 미첼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겁니다. 미첼이라는 분이 이렇게 4분법, 2분법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차트를 한번 보죠. 자,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 정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이라고 그러면 다음 저점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사이클이 완성됐다. 한 주기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기가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과거에 이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가 콘드라티프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계 통계학자죠. 그 다음에 주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쓸 겁니다. 주굴라 맞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재밌는 얘기지만 이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자와 전자의 관계예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관계 이런 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 직업이 물리학자인데 취미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취미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이 원자 전자가 일정한 주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성격을 연구하다가 경제도 이런 성격이 있다. 경제도 이런 어떤 그 반복되는 경향성을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죽을래? 파동. 주글라 파동이라고 합니다. 원래 프랑스 이름은 쥐글라르라고 읽습니다. 쥐글라르라고 읽는데 이런 건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글라 파동이 바로 보통 8년, 9년, 10년 이때 한 번씩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기파동이라고 하고 대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8년, 9년, 10년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10년 전후 주기인데 보통 이 주글라 파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10년씩 끊어서 분석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제학에서는 보통 주순환이라고 그래요. 주순환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친이 있습니다. 이 키친 이름 독특하죠. 부엌대기입니다. 부엌대기 키친. 근데 이 부엌대기 키친은 이 금리 변동이나 물가 변동, 그 다음에 재고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경기 변동은 2년에서 6년 사이로 변한다. 보통 4년 내외로 해가지고 경기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키친이라는 사람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중간에 20년 주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입니다. 쿠즈네츠 또는 쿠즈네츠 뭐 이렇게 써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쿠즈네츠라는 분은 70년대 초반에 노벨상을 타는데요. 이분이 노벨상을 타는 이론이 뭐냐면 경기변동 이론이 아니에요. 쿠즈네츠 파동이 아니라 쿠즈네츠는 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GDP, GNP, 그 다음에 NNP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측정 지표 중에 우리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뭐 국민 총소득, 국내 순생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지표를 고안한 사람이 쿠즈네츠입니다. 근데 이 쿠즈네츠가 GDP, GNP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기도 얘기했는데 쿠즈네츠 파동은 20년을 주기로 해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파동 이렇게 된다. 우리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보긴 해요, 시험에. 그러면 이름이 길면 콘드라티에프 그러면 콘드라티에프 그러면 6자잖아요. 죽을래? 3자이잖아요. 죽을래? 그 다음에 키친, 부엌대기, 키친 2글자니까 이름이 짧으면 주기도 짧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파동의 주기도 짧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물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표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소득 계정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봅니다. 사실. 이거 별로 안 본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시험 공부를 위해서 또는 특정한 금융 자격증을 위한 공부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다 이거죠. 국내 총생산은 뭐예요?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재화나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획. 아주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에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다.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생산이에요. 프로덕트. P가 프로덕트예요. Gross Domestic Product예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생산량이에요.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측정할 때는 금액으로 측정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양입니다. 생산량.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면 4개의 글자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C, I, G, NX 이렇게 외우는데 NX는 뭐냐면 NX는 X-M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 C는 consumption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민간 소비. 그 다음에 I는 investment니까 민간 투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 그런데 G는 뭐냐? government expenditure예요. government는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출, 정부가 공공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지출. 그 다음에 NX는 net export니까 export. export가 뭐예요? export. 수출. 여기는 뭐야? import, 수입.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예요. 그러면 수출해서 수입을 빼면 뭐야? 이걸 순수출, net export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이니까 이게 순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요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여기 세 부분이 뭐야? 국내 경제. 국내. 요게 해외예요. 해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국내 안에서도 요건 민간 부분, 요건 정부 부분이에요. 그래서 GDP가 상승하려면 자,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 GDP 높아져요.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면 GDP 높아져요. 정부가 막 돈 많이 쓰면 GDP 높아져요. 수출 많으면 GDP가 커져요. 아시겠죠?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변형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총생산량이란 말이에요. 국내 총생산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들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면 등가의 원칙은 뭐냐면 생산, 소비, 분배 3가지 측면에서의 국민 총소득은 같다. 총량은 같다 이거예요. 생산 측면에서 보든 소비나 분배 측면에서 보든 총량은 같다. 총 금액은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DP는 생산 측면이고요. 생산 측면 말고 소득 측면에서 국민들 총소득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GDP라고 해도 되고 국민 총소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같으니까 어차피. 3면 등가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3면 등가. 등가라는 게 뭐예요? 등가. 같을 등자에다가 가치란 뜻이에요. 영어로 par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민 전체의 소득이라고 봐도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 전체의 소득을 늘리려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많으면 그러면 소득도 국민들 전체의 부도 늘어난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 소비는데 민간 소비를 소비, 정부 소비는 지출. 그 다음에 투자는 민간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약간 다르게 변형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걸 굉장히 다르게 변형을 해요. 다양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지표로 국제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제수지는 좀 복잡하죠? 국제수지는 경상수지하고 자본금융계정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는 경상수지는 상서소경, 그래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그 다음에 경상이전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에 자본계정이라는 게 있고 금융계정이 있는데 금융계정이 이제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죠. 그 다음에 기타 투자, 준비자산. 준비자산은 우리가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거예요. 외환보유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여기다 편제시켰어요. 그냥 같이 합쳐버렸어요. 옛날에는 외환보유고 준비자산 계정을 따로 뺐는데 여기 금융계정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전체 그냥 그림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뭐 담아놓기 어려우면 안 담아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도 아주 중요한 온도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가지수는요, 되게 많습니다. 물가지수 종류 되게 많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사실은, 이 공부하면서 주목해야 될 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 GDP 디플레이터는 계산하는 것도 요구하거든요. 나머지는 이런 거는 계산하는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GDP 디플레이터는 계산하는 걸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가지수다 정도 알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통화량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제는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은 경제의 피와 같아요. 그래서 돈이 도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도느냐 또는 조금 도느냐 이걸 측정한 게 바로 통화량입니다. 근데 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어떤 통화가 얼마만큼 유통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통화에 관한 온도계예요. 그래서 통화지표라고 그래요. 지표는 온도계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협의통화, 광의통화, 금융기관 유동성, 광의 유동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협의통화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협의통화는 현금이죠. 현금하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인출하면 찾을 수 있는 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MMDA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배열한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항상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지급결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급결제가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 즉각적으로 돈을 내서 쓸 수 있다. 지급결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M1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즉각적으로 지급결제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든다 그러면 뒤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고요. 즉각적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게 현금이죠. 현금 같은 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권 이런 거 이걸 본원통화라고 그래요. 본원통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자 출금전표만 쓰면 언제든지 돈 즉대각 찾을 수 있는 거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묶는 거지만 돈을 묶어 놓는 거지만 요즘 새롭게 나온 저축성 상품 중에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MMDA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지급 결제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런 예금 상품까지 포함해서 요걸 협의통화다, M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보다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 묶어서 광의통화. 이거보다 더 유동성이 떨어지면 금융기관 유동성, 더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광유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이 많다 적다 통화량을 조절할 때 뭘 보고 조절할까? 어떤 온도계를 쓸까요? 4개의 온도계 중에 광의통화를 씁니다. 그래서 광의통화 M2를 관리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